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훈입니다. 자, 어제 오전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방송 시간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충분히 전해드렸는데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후 4시 30분에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오늘은 윤 전 총장 기자회견 소식으로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15분 정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전 김웅 의원 그리고 어제 오후 윤 전 총장 기자회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다른 고발장도 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네, 관련 내용 신문으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윤 전 총장, 내가 그리 무섭냐? 국회에서 불러라. 부르면 당당하게 응할 것이다. 실제 여당에서도 부르겠다는 목소리 많지 않았습니까? 뭐 국회에 직접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윤 전 총장이 직접 해명하라 이런 취지에서 뭔가 윤 전 총장이 전면에 나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윤 전 총장이 그래 국회에서 불러라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와 함께 이 내부에서 여기 지금 김경진 의원님도 포함되셨지만 정치공작 진상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캠프 내부에 어떤 조직도 만들겠다고 했고요. 네. 그 제보자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윤 전 총장 얘기한 것처럼 여의도 국회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누군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는 상황인데 그 제보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제보의 어떤 순수성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도 지금 윤 전 총장의 어떠한 뭐 지목도 또 흔들리는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윤 전 총장의 강공 전환 모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를 제거하면 정권이 뭐 창출되느냐 이런 표현 거친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 전 총장은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고발장을 출처가 불분명한 괴상한 문서로 규정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괴문서로 규정을 했고 이렇게 정치 공작,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 공작이라고 바라보겠죠. 그렇다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정말 전면에 드러내놓고 공작을 하라, 뭐 이렇게 공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러한 공작이라고 윤 전 총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김경진 의원님, 윤 전 총장 보기에는 이번 공작이 좀 어설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맥락상 본인은 대검의 참모들의 보좌를 받는 입장이 아니고 당시 대검 참모진에 의해 둘러싸이고 포위된 상태에서 감시를 받는 상황이었고 정권과 극도로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이유도 없었고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무슨 한동훈 검사 얘기라든지 명예훼손 문제라든지 김건희 씨 명예훼손 문제가 그때 당시에 제기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무 실익이 없는 건데 그런 일을 내가 왜 했겠느냐. 그리고 제보를 하려면 이게 사실은 좀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해라.
과거에 무슨 이 병풍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김대엽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라리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드러내놓고라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렇게 혼탁한 대선판의 공작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를 차라리 국회로 불러주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설명하겠다. 이런 부분을 어제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당시에 윤 전 총장은 뭔가의 감시를 받는 그리고 쌓여 있는 뭐 포위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발 사주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 의원님은 지적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고발 사주를 하면 고발자는 제3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가 분명히 진행될 수 있죠. 저희 정치사에서 사실상 뭔가 정치적 의도의 수사가 진행되길 원할 때 뭐 어떤 정치권에서 제3의 외형을 갖고 고발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고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여권과는 각을 세우는 국면이었는데 저는 이 고발장의 내용에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만들 수 없는 수준의 문건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조인이 법리 구성을 한다면 그냥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는 이게 인터넷에 게시가 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법리 구성을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무슨 신문과 방송을 부정 이용했다라는 법리는 잘 검토를 하지 않는 그런 선거법 규정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일반적이라면 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관할을 찾아서 그 시점은 검경수사권 이전이었기 때문에 관할 경찰 내지는 검찰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는데 대검 공공수사부라고 딱 못 박았고 또 하나 공직선거법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사실 일반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경찰의 수사지휘를 일반적으로 검찰에 접수를 해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대검이라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곳에서 수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체가 만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실체가 없고 검찰과는 무관하고 수준 미달의 고발장 내용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근데 당시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배영원 부장이었고 지금은 북부지검장으로 있죠. 네. 그 분이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2020년 1월 달에 네. 추미애 장관이 대검찰청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방침하에서 인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당시 총장은 최소한 중간 간부 6명이라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 좀 유임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전부 바꿨거든요. 전부 바꿨고 사실은 대검 공공수사부에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검은 직접 수사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있는 게 대검 감찰부에 이제 소속 검사 몇 명이 중앙지검 검사 이 직무대리를 겸임 발령을 내놓은 게 한 몇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 감찰하다가 이게 수사로 전환될 이 경우에 한정해서 대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가 있고 반부패 수사부든 공공수사부든 간에 대검에 접수되면 일선지검으로 당연히 이첩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검에 접수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 공공수사부로 한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사실은 대검에 접수되면 대검에서 받아서 중앙지검이 됐든 어느 일선지검으로 네. 가야 되고 일선지검에서 받아서 또 담당검사 지정하는 이것만 해서 사실은 2주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찰의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대검 공공수사부장 귀하라고 하는 어떤 고소장 초안이라고 하는 게 실무적 관점에서는 앞뒤 맥락이 전혀 맞지 않다. 선거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뉴스버스의 어떤 추정적 보도를 전제로 한다면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또 하나 화를 낸 지점은 인터넷 언론에 제공한 제보자와 검찰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론에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자, 윤 전 총장은 김웅 의원에게 파일을 처음 전달받은 당직자를
제보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뭐 제보자로 지목된 사람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본인은 신고자가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윤 전 총장은 지금 대검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사실을 두고도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 결국 이 부분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대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최종적으로 이게 권익위에서 결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라는 개념을 뭘로 정의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익신고자가 있고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후자의 경우가 폭이 넓겠죠.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혼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검의 태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의혹을 애당초 보도를 했었던 뉴스버스 쪽에서 이제 대검 대변인실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구를 보면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법적으로 승인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어요. 되게 모호하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법령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람 요건이 충족이 되네요. 라고 의견을 제시한 수준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글쎄 이게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실수였는지 이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대검 감찰부에서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네. 이 부분은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되는 과정이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고 과거에도 공익신고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한 2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보도가 있은 이후 5일 만에 이렇게 대검에서 입장을 밝혀서 이 부분도 한번 궁금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자신을 언제든지 불러달라. 국회 자, 여권에서 나 비판하고 싶다, 나랑 얘기하고 싶다면 불러라. 그러면 나 응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모습도 보시죠. 검찰 차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라면은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하게 윤석열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뭐 현안질이 이런 데서 뭐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응하겠습니다. 네. 자, 불러달라 했습니다. 부르겠습니까? 여권에서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윤 전 총장은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뭐 역시나 윤 전 총장을 채택하자고 하겠죠, 증인으로. 여권에서는 여당에서는 지금 뭐 그건 채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정치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의 태도나 모습을 보면 어쨌든 윤 전 총장 본인은 이 사안과 연관이 없다는 걸 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좀 자신 있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추윤 갈등 국면에서도 그렇고 이 여권의 공세가 집중될 때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자신에 대한 소명을 하면서 정치적 어떤 볼륨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지난해였나요? 그 국감 때의 윤 전 총장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그 모습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여당으로서는 뭐 이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것이 거꾸로 이 윤 전 총장의 어떤 정치적 무게감을 더 키워주는 이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을 좀 갖고 있을 거는 같습니다. 고민이 깊어지겠는데 자, 국감에 나오게 되면 또 전략을 세워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략은 김경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전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본인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얘기하는 그 자체 위에 무슨 전략이 있을 수가 솔직함이 있어요? 전략이다. 아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권에서 일단은 뭐 불러서 국감이든 아니면은 뭐 현안지든 여러 가지 뭐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소환해서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도 응하겠다라고 했고요. 다만 뭐 앞서 최승현 기자 짚어주신 대로 정치적으로 더 윤 전 총장을 키워줄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과연 진짜 여권에서 부를지 한번 지켜보고 또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응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이란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여권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 기자회견에서의 그 표현들, 이런 말투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 어떨지, 그렇게 지금도 윽박지르는 모습이라면 권력의 자리에 가면은 더 그럴 것 아니냐 하면서 걱정된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강병원 최고위원은 오만과 독선의 갑옷으로 무장한 채 손가락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폭정의 전조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어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에 나가겠다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이게 판단 미스가 아닐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의 판단 미스. 네, 예전에 뭐 국감장에서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준 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본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 전과는 완전히 정치적인 입지가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 대선 주자인데 이렇게 호통을 치고 윽박지르고 뭔가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국민 앞에 대답하는 태도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는 그것이 뭐 정권과 각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는 어떤 타당성, 합당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본인이 의혹의 당사자인데 그 부분을 국회 나가서 설명을 하겠다, 여권이 또 부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발을 맞춰준다. 그게 얼마나 그 캠프 내에서 사실상 소통이 되고 합의가 돼서 본인이 이런 대안을 내놓은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사실 여당으로서는 이 공세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선 국면이고 아주 실체가 없다라고 정치 공작이라고 하지만 이 정치 공작의 주체가 민주당이 지금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이 제보를 했다는 당사자가 존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몫은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인데 그걸 국회로 지목해서 그 해명의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좀 판단 전략상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뭐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고발장이나 이런 걸 넘긴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그 뉴스버스의 보도에서 드러난 것은 손준성 검사와 그다음에 김웅 의원 간의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는 거. 근데 이게 그것조차도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네.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 발신자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윤 전 총장 관련해서는 지금 연결고리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추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지금 뭐 민주당이 당연히 대선 국면이니까 정치 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라. 이건 너무 앞서가는 공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 전 총장이 국민 앞에 사죄할 국면은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수사에 성실히 임해라. 뭐 저는 이 대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감찰이 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잘 안 되면 수사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지금 어제 태도로 봐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까요? 저는 본인이 억울하기 때문이라도 수사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국회는 물론이고 어느 곳에 가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윤 전 총장은 설명하려고 할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뭐 트집을 잡고 이게 뭐 이 정치적 그 행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의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장관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추 전 장관은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로 윤 전 총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지시가 없이는 그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추 전 장관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사에 대한 강력 반발을 한 것이고요. 내 수족인데 왜 자르느냐 그런 논리였고요. 수사정보 정책관 자리는 총장의 손발인 자리예요. 그래서 총장의 지시 없이는 안 움직이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나는 몰랐다 하는 것은 자기 손발이 하는 일을 나 모른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공세에 대해서 윤 전 총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수사정보 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당한 일이라면 자기 원래 본래 하는 일이라면 저 대검 차장 총장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총장한테 먼저 보고하고 차장한테 보고하든지 차장 보고를 하고 총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수사정보 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받고 옵니까? 자, 일단 윤 전 총장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보고하고 뭐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원래 본인의 역할이라면 보고 당연히 하겠지만 다른 일, 개인적인 일이라면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본인과의 연결고리는 좀 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건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요. 아니 기자들이 어떤 이 첩보가 있어서 그거 취재할 때 일일이 저 누구 만나서 몇 시에 누구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첩보 확인해보고 취재하겠습니다. 다 보고는 안 하잖아요.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보고 취재를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위에다 보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직속이 아니고 대검 차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통대로 한다면 대검 차장에게 보고를 하고 총장에게 보고를 하든지 또는 총장이 직접 함양한 사건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소한 차장에게는 이런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도까지는 차장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개선적 위치에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당시 정책관은 추미애 장관이 보임을 한 사람이다 이런 거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은 대검 감찰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그 문제의 지모 씨 판결문을 출력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 확인하면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미로와 같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추정들이 마치 나아가서는 결론처럼 너무 쉽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 부분도 뭐 검증된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고 사실 조금 뒤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김웅 의원 기자회견만 해도 사실 김웅 의원이 무슨 의도인지 숨기고 있는 건지 진짜인지 이것도 몰라요. 예, 계속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어느 경로를 통하면 진실로 갈 수 있다 정도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랬을 법하다 이런 그 추측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원론적으로 일단 좀 각인을 한 다음에 진실을 찾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미로 같은 상황이어서 선뜻 결론을 내리기도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의 반응도 살펴봅니다. 권성동 의원, 원희룡 전 지사 목소리 듣겠습니다. 근데 김경수 수행실장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문재인 대통령 몰랐다.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같은 논리라면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만 동일한 구조인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다. 같은 후보들 내에서도 사실관계를 앞질러가면서 뭐 사퇴니 사과니 이런 서로 공격하는 내부 공격하는 이런 양상도 생기고 해서요. 매우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그에 대한 성격 규명을 우리가 같이 한 상태에서 한 팀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검찰총장 때 버릇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아직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도 없는데 갑자기 중대 발표할 듯이 언론 앞에 나타났다.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것은
든든한 검찰 조직 믿고 큰 소리 치던 검찰총장 할 때의 버릇 그대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윤 전 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 두고 여야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여야의 의견들이 하나로 좀 모아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윤 전 총장이 했던 발언 중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언론사를 서열화하는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열화했는지 먼저 윤 전 총장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이를테면 뉴스타파나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줘가지고 처음부터 독자가 많고 이런 데서 바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던져놓고 쭉 따라가지 말고 자신 있으면은 처음부터 좀 그 독자도 많고 이런 데다 바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다 따라올 텐데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더 진행되는 걸 좀 보든지.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버스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가 저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 뉴스버스는 인터넷 신문으로 분명히 이제 정기 간행물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1인 미디어는 아니지만 1인 미디어 같은 경우 언론으로 보지 않는 그런 언론관이지 않습니까? 이 소수나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무시해버리는 매우 이렇게 기득권적인 편향된 언론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독재자 전두환이 말하던 건전 언론 육성을 통한 언론사 통폐합의 악취가 윤석열 후보에게서도 진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생각하는 메이저 언론은 도대체 어디까지이고 인터넷 매체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솔직히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홍준표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김여진 의원님, 저 메이저 언론 발언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저 부분은 후보께서 조금 말이 좀 과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자리를 대신해서 어쨌든 좀 유감의 말씀을 대신이라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 저 부분을 조금 좀 다음부터 혹시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좀 조심해 주시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과를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후보 자체가 지금 사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상황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고 자기가 지시한 일도 전혀 없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온 세상을 다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좋은데 이 검증이 이런 식으로 이게 두서없이 심지어는 이제 저희 캠프 내부 판단에 의하면 이 자체가 조작됐을 증거라고 또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고 대선판을 흔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워낙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후보께서 너무 좀 화가 나셔서 아마 저런 조금 실수를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유승민 평론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차별 발언입니다. 차별 발언이고 제가 사실 칼을 빼들려고 했는데 김경진 사과를 하시면서 방패를 내려버리셨어요. 저만 이렇게 들고 있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좀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은 추미애 법무부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특종 보도했던 언론들이 여러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터넷 매체, 군소 매체, 신생 매체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활약들을 모르셨는가? 윤석열 전 총장은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취재 경위 문제가 있는데 뉴스버스에서 밝힌 걸로는 원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취재원이었고 이게 제보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이거 문제가 있네 해서 이제 제보자가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나 메이저 언론 갈래라고 제보자 됐으니까 갈래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읽힐 수 있냐면 제가 최악의 해석입니다만 이 취재 경위를 윤 전 총장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뉴스버스가 황당한 사람한테 이용당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작의 주체로 뉴스버스를 보고 있는 건가. 저는 이 부분은 윤 전 총장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뉴스버스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다음에 어떤 보도가 준비돼 있고 이들의 보도가 진실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메신저를 공격하기 전에 메시지부터 보고 사실부터 봐야 된다는 원론적인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좀 정치적인 실책을 저는 범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보고, 근데 정치적으로도 실책이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인 김건희 씨도 뉴스버스를 통해서 줄리와 관련된 그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윤 전 총장도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제보자 A씨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자신이 썼는지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명으로 특정된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은 제 이름이 저장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 신분과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제가 거의 좀 특정이 됩니다. 사실 뭐 제 핸드폰에도 김웅 부장검사라고 저장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특정하실 수 있는 건지.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두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그 명함을 들고 다녔었을 때 만났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만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피했습니다. 당초 저 기자회견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보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뭐 조작 경험이 많아서 인연을 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모두 잡으려는 것, 뭐 특정 캠프의 공작설 뭐 이런 데 힘을 좀 실었었는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마 공익 신고자 신분 탓인지는 몰라도 구체적 언급은 자제를 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정하시는 그 제보자라는 분이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도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고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공익 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분 신원이 나오면 아마 자연스럽게 풀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 전 총장도 구체적 언급은 자제했지만 제보자가 누구인지 안다면서 당당하게 나오라고 압박했습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론에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자, 유력 제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 A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당시 제보를 A씨 한 사람에게만 텔레그램을 전달했다라고 김웅 의원은 밝혔지만 그 A씨는 나는 김 의원이 말하는 제보자도 아니고 뉴스버스가 보도한 공익신고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김 의원의 해명이 매번 다르고 그래서 본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지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텔레그램 방을 다 삭제했다. 그리고 김 의원이 여러 차례 여러 사람에게 줬는지 나한테만 줬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극구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뉴스버스 측은 제보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국민의힘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웅 의원은 제보자는 국힘이 아닌 다른 황당한 캠프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제보자에 대한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긴 한데 이것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예. 제보자 얘기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힘 쪽 사람이라고 전혁수 기자가 그럼 얘기하신 부분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지금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힘 쪽 사람이다란 부분은 그럼 지금은 확인해 주시긴 어려우시다 이렇게 입장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존에 밝혀놓은 게 똑같아요. 아, 전의 맞아요. 입장과 일치한다 그 말씀이세요? 네. 황당한 캠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당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혁수 뉴스버스의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버스 측은 A씨가, 그 제보자 A씨가 여의도 정가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혁수 기자가 이미 밝혔지만 국민의힘 측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밝혔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캠프에 몸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근데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제가 여의도 정가에서 언급되고 있고 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제보자가 여러 선택을 할 거라고 봐요. 자, 아니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일단 캠프에 몸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도 거론된 그 A씨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현재 활동한다. 이런 말까지 돌았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난 윤 전 총장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싫다고 했다. 자, 김 의원이 애초에 내가 공익신고인이라는 거냐 전달자라는 것이냐 김 의원 역시 명확히 못하고 있다. 자,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려면 기자회견 왜 했냐? 모든 것을 기망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직접 해명문을 내고 또 김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그리고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같다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막말을 일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도 그리고 당에도 누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해서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 모든 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분이 또 이제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근데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제가 이 뉴스버스가 그 보도 경위도 이제 설명하는 기사를 쭉 올려놨어요.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김웅 의원의 여러 가지 또 설명들을 보면 저는 저분이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취재하면서도 다른 후보가 물망에 오른 거는 있었습니까 혹시? 그 전에 이제 뭐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한 이틀 전부터 이제 계속 그 사람 제보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놓고 이 정치권은 물론 이 정치를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여성 당직자들 2명이 또 이 물망에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니라고. 이제 그분들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나 김경진 의원 같은 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분인 것으로 거의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분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나 김경진 의원이 생각하는 그분이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인데 그분이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본인이 밝혔다시피 작년 6월부터 당에서 어떤 당직도 맡고 있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고 김웅 의원하고 소통을 했던 건 맞지만 본인이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공익신고자는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분의 설명까지 듣고 나면 이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떤 난마, 그러니까 정말 난내으로 빠지는 만약 상황이에요. 저분의 말이 맞다면 본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존재하는 그 또 다른 사람이 제보를 한 것이고 그 사람은 공익신고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새로 드러나는 게 지금 없어서 아침에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2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의 페이스북 이 글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럼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고 근데 그분과 동아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상당히 길게 실렸어요. 근데 이 두 분의 그분은 똑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나 아니다. 신고한 사람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공익신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고자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게 이 제보자가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령 김웅의 이름을 입력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의 소속, 그 다음에 이름 쓰고 직함 이런 걸 쓰는 식으로 명함에다가 특정인의 이름을 이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내용까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취지까지 결합해서 지금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어요, 보면.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듣고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저분이 분명한데 저분은 왜 이 시점에서까지 그러면 자신은 신고자가 아니고 제보자가 이 뉴스버스에 기사를 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 도대체 그럼 저분의 말씀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캠프 측에서도 그 지목이 되고 있는 그 A씨 외에는 특별히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취재한 결과는 그 A씨 말고는 또 다른 제보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혹시 김수민 평론가는 주변에 들리는 얘기 좀 없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보도 관계자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저라고 더 정확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알고 있는 것, 편견 때문에 더 속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저도 짚히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니셜이 복수가 나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명일 수도 있는 거라 그럴 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목한 건 맞아요. 그 이니셜들이 이렇게 맞춰 보면 근데 복수예요. 복수고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누군지 특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라도 특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짐작 가는 바도 없고 굳이 막 좁히자고 해도 복수의 인물일 수 있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김웅 의원의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부분으로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뉴스버스에서 밝혔던 국민의힘 쪽 사람이다.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보자 신원 빨리 밝힌다고 진실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보자 신원을 밝히는 폭로하는 단계에서 그 자체로 잘못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국민권익위에서 지정을 하든 말든 보호해야 될 사람인 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빨리 특정해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거꾸로의 가능성이 훨씬 크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그리고 뭐 의심이 가면 추리해 볼 수 있고 또 사석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도 항상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제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정체의 궁금함도 궁금함이지만 대검이 지금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대검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보도가 나온 지 5일 만이었고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도중에 대검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대검의 발표 이후 4시간 만에 또 다른 입장문을 냈고 또 대검이 또 입장문을 내는 이런 해프닝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검이 먼저 발표합니다.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서 관계 법령상 살펴봤더니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대검에겐 없다. 권익위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바 없고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 최종 결정은 권익위가 하는데 권익위는 뭐 판단한 바도 없고 뭐 신청을 접수한 바도 없기 때문에 대검이 저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다소 좀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을 발표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대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고 다만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신청하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대검의 입장도 좀 바뀔 수 있다는 취지의 여지를 열어두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공익보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익보호자로 본인을 보호해달라는 취지는 수사기관에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네. 나오죠. 이제 최종 그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갖고 다소 이제 마찰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왜 이렇게 빨리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했느냐를 갖고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그 대검이 입장문을 처음으로 공익 그 신고자다라고 인정을 했던 그 시점은 김웅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그리고 그 기자회견이 실제로 벌어졌던 시점인데 공익신고자로 그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마 기자분들이 저희도 여기서 굉장히 그 장시간 논의를 했던 것처럼 누구냐라고 분명히 취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을 거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제보자의 어떤 의도성을 상당히 비판을 했기 때문에 공작에 능한 사람이란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냐라는 게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이 보호의 필요성이랄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긴급성이 있다라고 아마 대검 측은 인정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통상적으로는 한 6개월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맥락 속에서 오히려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신상이 사실상 털리게 되면 그 비판을 또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맥락에서는 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또 변호사님과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신고 제도 자체가 원래 공직 내부에서 가령 어떤 구조적인 비리가 있을 때 이걸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뇌물 요구라는 이런 것이 있을 때 너 계약 잘린다 뭐 이런 협박을 받게 됐을 때 이런 걸 신고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공익신고제도의 지금 첫 출발 지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진실 게임을 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그 공익신고제도의 본래 출발점에 부합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대검 감찰부로 가지고 갔을까? 그럼 대검 감찰부장 우리가 잘 아는 한동수 감찰부장이거든요. 이분은 원래 검사를 하시던 분도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보직을 개방형 보직으로 만들면서 조국 전 장관이 한동수 감찰부장을 굳이 찍어서 그 자리에 심어놓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라든지 직무집행 국면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게 윤 총장에게 뭔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SNS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어떤 공적으로 과연 공인이 그걸 해도 되느냐 또는 비밀 누설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됐었는데 굳이 이 사람에게 가지고 갔다.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혹여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정당하고 연관이 돼서 그걸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내밀하게 언론에서 취재도 하고 좀 다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했다는 의견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권경의 변호사도 일단은 권경의 변호사의 입장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했는데 무슨 공익신고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후에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면 이게 공익신고자가 되는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공익신고자로 일단 뭐 접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찰의 또 대검의 감찰도 이루어지고 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윤 전 총장, 김웅 의원 모두들이 빨리 수사를 좀 진행해서 진위를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 또 대검 감찰부의 감찰 상황을 좀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또 고발장 작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고발장 작성자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도대체 누가 작성을 한 것인지 또 전달된 자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여전히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고발장에 대한 김웅 의원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우선 모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 모 의원의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재까지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은 총 2개입니다. 4월 3일과 4월 8일 고발장 2가지인데 일단 4월 3일 고발장은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 13명에 대한 고발장이었고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리고 범죄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입니다. 4월 8일 고발장은 피고발인 한 사람입니다. 최강욱. 범죄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이 건은 지금 1심에서 80만 원 형이 나왔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 항소심도 몇 개월 미루겠다라고 재판부가 밝힌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고발장과 관련해서는 사진 형식의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됐고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함께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고발장에 대해서 손 검사는 작성한 사실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그리고 8일자 고발장에 대해서는 당초 김웅 의원이 초안을 잡아줬다라고 했다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와 상관없다. 내가 잡아준 초안은 A4 한 장짜리 내용이었다라고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선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김웅 의원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김웅 의원의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손모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분하고 그거를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 매체에 의하면 그 고발장이 처음에는 손모 검사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뒤로는 제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은 뭐 둘이 같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작성을 했었으면 손모 검사한테 제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검토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 당의 법률 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왜 공안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그걸 맡겨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경강부회 같습니다. 자, 이 작성자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김웅 의원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미스터리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걸 증명하는 객관적인 물증은 지금 하나가 나와 있는 겁니다. 뉴스버스에 보도된 그 텔레그램 캡처 화면. 손준성 보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그걸 아는데 누구로부터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나 다른 방에 보내면 이게 누구한테 받은 파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 누구는 제가 그 사람을 저장해놓은 전화번호에 적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작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김웅 의원의 말에 따르면 내가 손준성이 아닌 사람을 손준성으로 저장을 해놨다라는 것인지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믿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달받은 사람 본인으로부터에 대해서는 내가 그 당시에 부장검사 명함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부장검사라는 직책으로 저장을 해놨던 것으로 보이고 손준성 검사와 연락을 했지만 고발장과 관련해서는 아니었고 뭐 윤석열 전 총장님이 외로우시고 대검에서 상당히 좀 고충을 겪고 계시는데 어떠냐. 이런 세세한 부분은 기억을 하면서 사실상 뭔가 문건을 전달받는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았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더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실 윤석열 전 총장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도 상당히 좁게 가져가는 거라서 왜 이런 기자회견을 그것도 자발적으로 했을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라면 굳이 왜 이런 판을 크게 벌리는 선택을 했을까라고 상당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 제보자라는 분이 뉴스버스 기자하고 접촉을 해서 이 자료 파일을 보내주고 캡처본을 보내주었으니까 뉴스버스 기자가 이걸 보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보자라고 하는 분은 지금 그 제보 뉴스버스 기사를 가지고 보면 안 지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대폰 안에. 그러면 이 텔레그램 안에 그 원래 김웅 보냄이라고 돼 있는 요 안에 원본 파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손준성 보냄이었어요. 손준성 보냄. 네. 이 원본 파일을 그대로 뉴스버스에 재전송을 하면 이 원본 파일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캡처 파일이 갔을까요? 원본 파일이 가면 이 원본 파일에 이게 사진 파일이다 보니까 원본 파일 사진의 정보가 보면 이 생성일자, 그다음에 어디서 찍혔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된 상태의 원본 파일이 뉴스버스로 갔으면 그것만 가지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지금 대검에 원본 파일이 갔는지 캡처본이 갔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버스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게 캡처본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 캡처를 한 거는 지금 JTBC 보도에 의하면 7월 달하고 올해 7월, 8월에 지금 캡처를 했다는 거거든요. 원본 파일이 아니에요, 보면. 근데 제보자는 분명히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뉴스버스에게 이걸 보내면서 원본 파일이 아닌 캡처본을 보냈을까?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가 언론에서 좀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궁 속에 빠져있는 이 고발장 작성, 뉴스버스에서는 김웅 의원이 관여돼 있다는 게 확실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증거로 제시를 했던 것은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찍힌 텔레그램 방이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정당에까지 전달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생각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걸 뭐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거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가 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것뿐입니다. 자, 이 사건의 어쨌든 핵심은 검사인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인 김웅 후보자에게 전달을 했고 그게 고발 사주였다. 과연 검찰이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작성자가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여전히 좀 미궁 속이어서 계속 저희도 좀 팔로우하면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거 한번 고발장을 좀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할 때 작성된 고발장에 4월 8일 고발장이 초안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지금 쟁점인데요. 최강욱 의원은 두 고발장 내용이 비슷하다는 걸 근거로 공소 자체를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겠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은 그거는 검사가 아니고 깡패라고 얘기한 전직 검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벌였던 검찰 정치, 정치 공작의 일단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정치 공작을 운운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거짓말과 공작의 주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실제 최강욱 의원 관련 고발장을 작성한 그 조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고발장은 전혀 다르고 애초에 보도된 초안은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가 당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KBS가 보도한 그리고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그 초안과는 다르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KBS 보도한 초안은 자신은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8월 당에서 전달받은 자료는 목차에 숫자가 없고
평어체로 돼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김의원 관련 고발장 초안에는 존댓말과 숫자가 매겨진 목차 등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늘 한겨레 신문과 또 어제 MBC 보도를 보면은 저걸 근거로 당에서 받은 건 인정되는 거 아니냐. 당에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이런 그 존댓말과 평어체 그리고 숫자, 뭐 목차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 다만 내용이 너무 똑같다. 일부 내용은 거의 똑같이 복사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저 4월 8일자 지금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그 조국 자제분이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인턴 확인 사실 이 실제 인턴을 한 것에 기인해서 이걸 발급을 해준 거냐 아니냐 요게 원래 업무방해 사건으로 지금 최강욱이 기소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게 실제 인턴 활동을 안 했는데도 인턴을 14일인가 한 것처럼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업무방해다라고 최강욱을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된 이후에 뭐 팟캐스트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기소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실제로 이걸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다라고 그 본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허위 사실 공표다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저 공직선거법 위반의 4월 8일자 고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저게 과연 뭐 저 초안을 누구에게서 받았다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쟁점이 될 수 없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엔 어쨌든 저걸 갖고 최강욱 의원이 본인의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4월 8일 그 고발장하고 지금 8월 실제로 들어간 고발장이 내용이 일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당시 뭐 검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넘어왔던 고발장이 이 연결이 돼서 8월 고발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조작 가능성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이 뒤로 가서 이것이 어떤 조작의 어떤 이 근거로, 그러니까 조작의 어떤 기본으로 이용됐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향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우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도 상당히 말씀드리면서도 조심조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 꼭 전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여당 소식입니다. 자, 충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큰 차이로 패배를 한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종로 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제 그 의원직을 던진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건 이낙연이 처절하게 선거에 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낙연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국민들로 하게끔 들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의원직 사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효과 있겠습니까? 효과와 역효과가 다 있어요. 일단 뭐부터 할까요? 역효과부터 할까요? 조금 제가 후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거를 중점을 두기 위해서 역효과부터 짚자면은 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방송도 빠지고 했고 뭐 칩거에 들어간다. 저는 이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인재 민주당 후보가 광주 경선 패배하고 칩거했던 뭐 그런 걸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굉장한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암시를 주는 듯한 행동이었는데 의원직 사퇴라고 하니까 좀 김이 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거 거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오히려 김이 샌다는 게 역효과가 있는 거고요. 효과라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이낙연 캠프 후보가 의도했을 효과인데 네.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특히 어떤 이념 성향이나 당파 성향이 비슷한 후보끼리 경합을 할 때는 유권자들이 뭔가의 기준점을 더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별의별 게 다 기준이 되는데 나이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붙으면 예를 들면 노무현 이인재 붙을 때도 혹은 노무현 정몽준 붙을 때도 노무현 후보 쪽에 나이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붙을 때도 박근혜 후보가 한 살인가 더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묘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있으면 B는 다음 기회가 있잖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 이번에는 A다라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합리적으로 전략적 계산을 했다면 나 진짜 이번에 마지막이다. 나 이대로 보낼 것이냐.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배지를 던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효과의 역효과 그리고 긍정과 부정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 부분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